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뤄내면서 동아시아 국가 중 식민지가 되지 않고 서양 열강들과 대등하게 식민지를 경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탈을 당했었죠. 일본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본과 가까웠던 조선은 왜 근대화에 실패했을까요? 해당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린 일본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에도 막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자신의 근거지인 에도의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면서부터 일본을 약 260년 넘게 통치를 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일본은 이 시기를 평화로운 시대라 불렀고 이후 일본 근대화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근대화를 이룬 시기라고 한다면 에도 막부 시기는 근대화의 기반을 다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조선 후기 때부터 일본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조선과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7세기의 일본은 쇼군인 도쿠가와 가문의 에도 막부가 일본의 중앙정부가 되며 막부의 충성을 맹세한 다이묘 가문들이 지방에 260여 개의 번을 다스렸습니다. 우린 이걸 막번 체제라 부르는데요. 당시 정치 체제는 명목상으로는 일본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고 실권은 쇼군이 쥐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아닌 지방은 쇼군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의 영주라고 불리는 다이묘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관리했기 때문에 행정, 재정, 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이러한 일본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제와 지방자치제가 절묘하게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체제의 단점은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관할하며 권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막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 다이묘들의 지속되는 반란으로 전국이 개판 5분 전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시대, 배신과 배반, 통수의 시대라 불리는 전국시대와 그 전국시대의 대통합을 이루기 직전에 자신의 부하에게 습격을 당해 자결했던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쿠가와 본인 또한 오다 노부나가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을 제거하며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기에 도쿠가와는 일본 내에서 절대적인 충성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실리만을 추구한다는 것과 자신이 권력이 위태로워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쿠가와가 막부를 수립하고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각 지역을 통치할 지도자들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포진되어 있는 다이묘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컨트롤할지가 에도 막부의 가장 큰 숙제였던 겁니다. 도쿠가와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눠 통치할 지역을 부여했으며 도쿠가와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자신과 함께 천하를 도모했던 다이묘들에게는 에도 주변의 영지를, 도요토미를 따랐던 다이묘들에게는 에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의 영지를 나눠주었고 그 사이사이에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 다이묘들을 배치하면서 반란이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막부의 감시망을 피해 혹시나 지방 다이묘들이 세금을 걷어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며 군사력을 키우는 역모를 꾸미지 못하게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킨 코타이, 참근 교대제입니다.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을 1년은 해당 영지에서 1년은 에도에서 살도록 했고 아내와 후계자가 될 장남은 계속 에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방 다이묘들은 참근 교대제로 인해 자신의 영지뿐만 아니라 에도에도 거처를 마련해야 했는데 이러한 이중살림은 각 번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방의 다이묘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도 그 세금을 에도에서 계속 쓰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각 번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260여 개의 번이 있는데 이 다이묘들 1년에 한 번씩 에도에 와서 쇼군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럼 에도에 올 때 어떻게 하고 올까요? 혼자 올까요? 그럴 리 없겠죠. 당연히 다이묘의 체면이 있는데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일본 전역에 돈을 뿌리며 오게 될 겁니다.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에도를 방문할 때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정도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과 상업,
운송업,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이묘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이묘들에게 세금 대신 천하보청을 부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각 번의 다이묘들에게 부과하면서 에도를 중심으로 성곽 축성, 제방, 상하수도 시설, 도로 건설 등의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하보청에 따라 세금 징수가 아니라 결과물의 형태로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다이묘들은 막부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 정해진 기일 내에 높은 완성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모든 도로와 뱃길이 에도를 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에도 중심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집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겠나요? 각 번의 다이묘들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며 교통, 통신, 물류가 활성화되고 화폐 경제 또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에도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당시 런던이 87만, 파리가 58만인 걸 보면 대도시의 성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도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절반이 무사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수공업자, 상인들이었죠. 에도에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부족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니 농민보다는 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된 도시로 발전했던 겁니다. 모든 교통의 중심지인 에도는 엄청난 상업 물류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신분상 최고 위치였던 무사계급의 세력이 점점 상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상품 시장 경제의 발달로 봉건적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본주의 태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본주의 태동을 시작한 에도 시대에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계급은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반복되던 시기에는 사무라이들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화로워지니 딱히 무사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사무라이들도 상인이 돼서 장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대다수 사무라이들 직위는 거의 세습제로 고정이 되어 있기에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녹봉으로 받은 쌀을 통해 먹고 살아왔는데 정말 딱 입에 풀 칠할 정도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평화가 지속되니 재산이 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부를 축적한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겠죠. 상인들이 금융자본을 이용해 대부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사들이 상인들의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상인들은 자신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혹시나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 속한 상인조합에 알려서 그자와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가에 의한 재산보호나 법제화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신들끼리 체계를 만들어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에도 상인들은 대부업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를 환전해주는 환전업까지 하며 시간이 흘러 금융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 우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6세기 때부터 은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었고 모든 거래가 대부분 은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와미 은강산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03년 조선에서 개발됐던 기술인 연운분리법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연운분리법을 통해 은을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17세기 당시 일본의 은 산출량은 전 세계 은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은경제가 아니었죠. 연운분리법을 개발했어도 조선에서만큼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 생산량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대항해 시대의 무역 항로로는 조선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죠. 유럽 입장에서 은이 많은 일본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었고 본격적으로 유럽과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럽의 지식과 문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상인들의 상업적인 노하우, 국제적인 교류들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근대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조선은 여전히 농자 천하지대본의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상업 자체를 천시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쉽지 않았죠. 그리고 지식도 양반 4대부가, 권력도 양반 4대부가, 경제력도 양반 4대부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며 중국과 조선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서양의 사상과 가치를 배척하려 했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선은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근대화의 초석을 에도 시대에 다졌다고 해도 에도 막부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근대화에 필요한 발판을 잘 쌓았다고 해도 그 뒤에 연속적인 혁신이 없다면 근대화를 이룰 수 없었겠죠. 일본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서양이 수백 년 만에 닦은 근대화를 50년 만에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